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1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민원연애라고 하려고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이고요. 미디어 탈곡기 2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한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어제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KBS 정상화가 이제 살살 시작되고 아직 시작됐다고 보기 좀 민망한데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 뭐 PD수첩도 좋은 방송을 했다고 하고 추정 60분 추정 60분이군요. 네. 예, 추정 60분도 좋은 방송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 일단 오늘 이야기부터 봅시다. 미디어 스크랩이요. MBC 이야기 가장 화제가 된 것 같은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가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내려놓으신다. 쭉 한번 정리를 MBC를 봉우 씨가 묶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MBC가 지금 뭐 이제 보도 부분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다른 부분에서도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일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인적 청산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눈에 띄는 소식은 일단 배현진 아나운서보다는 지난 5일 MBC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성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된 사원 3명을 7일자로, 그러니까 어제부로 해고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역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이죠. 근데 이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분이 뭐 기자 A 씨와 영상 편집자 B 씨 이분들 말고 나머지 한 분. 외주 제작사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리얼스토리 눈의 이현숙 CP도 언어적 성폭력을 비롯한 폭언으로 해고가 됐습니다. 네. 이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 이상한 소리 막 했었어. 이 리얼스토리 눈 이현숙 CP가 외주 제작사, 그 외주 제작사 막 사무실 가가지고 막 하는 말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왜 성폭력인지는 그 어딩을 제가 옮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이 새끼들 미쳤나 나 빼놨는데 주먹 던지고 맛없는 거 가부 지랄이야. 써!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네가 값어치를 설명해 이 새끼야. 대답 안 할 거면 씨발로. 야! 어떡하 네가 인터뷰를 틀어 이씨. 씨발 참는데 이것까지. 거기서부터 플레이를 틀어봐 이 새끼들아. 알아먹을 때까지 씨발로. 그림이 안보기 안 되는 새끼들 PD지랑 무식한 새끼들의 자위님이라 하지. 마스터베이션 들고 흔드는 거. 그건 너 혼자 해. 헬메들한테 하지 마. 네가 볼 게 아니야.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검색만 해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심한 폭력을 가했는지 진짜 할 수 있을 만큼의 욕은 다 하시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MBC가 이런 식으로 좀 강도 높은 인적 청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 CP 외에 이제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 기자 A 씨는 성폭력 사실이 있었는데 지난해 4월 피해자가 사내 비위 사실 고발을 위한 기구인 MBC 클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사측에 알려졌고요. 근데 이게 지난해 4월이면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사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고가 된 것이죠. 영상 편집자 B 씨는 지난해 12월 국장이 B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요청을 한 뒤 한 달이 지나서 대기 발령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해고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MBC가 지난해 벌어졌던 성폭행 2건에 대해서 해고, 또 이현숙 CP에 대해서 해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 배현진 아나운서. 사실 배현진 아나운서는 파업이 진행 중일 때부터 사표를 낸다더라 하는 썰이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TV조선을 간다더라 뭐 이런 썰도 있었는데 어제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로
전 또 한국일보가 이런데 이렇게 단독을 낼 정도로 관심이 있는 줄 잘 몰랐네요.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로 7일 오후에 MBC에 사표를 냈다고. 배현진 기자가. 배현진 아나운서가 중간에 한번 기자로 또 바꾼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MBC의 한 관계자가 배현진 기자가 7일 오후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 사유는 아직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일보가. 뭐 그래서 종편의 제안을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까지 보도했는데 이게 또 그래서 이게 사필 규정인가 뭐 역시 갈 곳으로 가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지만은 이게 또 곧바로 그렇지 않다는 MBC의 입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MBC도 이 한국일보 보도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MBC에서는 일단은 사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인사부에 접수된 사표건이 없다. MBC는 근데 접수된 사표도 없지만 거치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초에 이 주장을 제기한 사람 한국일보 취재 모르겠어요. 기자가 이걸 들은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MBC 둘 다 일단 MBC 관계자라고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표를 냈다고 한 사람도 MBC 관계자라고만 나오고 아니다라고 한 것도 MBC 관계자라고만 나와서 미궁에 빠졌던 배현진 MBC 아나운서 전 앵커의 거치가 보니까 미디어오늘에서 오늘 아침에 새로운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 일단 사표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하고요. 예. 어제 7일인가 한국일보 단독이 맞았네요. 예.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왜 이제 혼선이 빠졌냐면은 MBC 또 다른 관계자 아니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직접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다른 직원을 통해서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배현진 아나운서 현재 휴가 중이에요. 휴가 중에 다른 직원을 통해서 사직서를 전달했고 정영일 MBC 보도본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부탁받은 직원이 책상에 내려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보도본부장이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사직서를. 더 재밌는 것은 꾸준히 종편 이적설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종편, TV조선 채널 A겠죠?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없어? 네, 우리 매체는 되도록이면 보수에서 중도로 포지션을 옮기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배 기자는 그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다. 배 기자는 그럼 극보라는 거죠. 네, 완전 극보수라는 거지. 네. 종편이 보기에 극보수면 어디죠, 도대체? 배나 TV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예, 뭐 정규제 TV 이런 데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배현진 앵커가 사표를 낸 건 맞고 하지만 종편에서는 너무 보수적인 인물이라 영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는데 놀라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거 역시 오늘 오전에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배현진 앵커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네요. 예, 놀랍게도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군으로 배현진 아나운서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야, 대박이다 대박 진짜.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8일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 송파을 지역구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파을이 왜 보궐하는지는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궐을 치르는데 아무튼 간에 배현진 아나운서가 이렇게 되면은 정치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이긴 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논조로 갔네. 예, 그렇죠. 원래 그런 논조를 성향이 그런 논조가 강력하던 자유한국당 대변하던 MBC의 대표 아나운서였으니까. 예. 네, 두 번째 소식은 어제 자유한국당이 어처구니 없는 기자회견을 할 것 같다라는 뭐 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나은 씨가 전해주세요. 네. KBS의 그 양승동 PD가 사장 후보자로 올라갔죠. 근데 인사청문회가 남아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철회하라라는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아니 인사청문회 요청을 철회하라는 건 전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안 하고 그냥 패스를 시켜주겠다는 건지. 무슨 말이야? 뭘 원하는 건지. 우리는 양승동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 이것도 아니야. 너 요청했지? 철회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주장은 이렇습니다. 불법적 이사회가 제청한 KBS 사장 후보는 불법 후보다.
양 후보가 사장이 된다면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촛불의 방송. 이거 좋은 건데? 방송인데? 좋은 모르겠습니다. 노조의 방송으로 되게 좋은 방송이네. 어차피 노조들이 기자 다 방송 만드는 네, 건데. 어쨌든 뭐 전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이거 어쨌든 사장 후보자 선출을 원천무효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주장 자세히 들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쯤 되면 이제 양 후보자가 어떤 분인지를 한 번 더 그냥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요 예전에 추정 60분. 네. 그리고 KBS 스페셜, 인물 현대사. 다 잘 나가던 프로그램.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담당하셨고요. 한국 PD 대상을 받으셨고 통일 언론상 대상 이런 것도 수상을 하셨죠.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2008년 정권 그 정현주 전 사장 강제 해임에 맞서서 한국 방송 내에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사원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원행동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KBS 새노조의 전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에 이 활동을 하다 보복선 파면을 당합니다. 이게 파면이 그냥 해고보다 훨씬 센 거라는 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직 4개월로 징계 수위가 나중에 이제 조정이 돼요. 너무 심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비제작 부서에 배치가 됐다가 아주 그 이후에서야 이제 제작 부서로 겨우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책 발표회 때 발표했던 그 내용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그 2009년에 파면받은 서류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갖고 와가지고요. 아니, 나는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던 평범한 20년차 PD였는데 2008년 8월 8일 네, 그날이죠. 회사가 경찰력을 투입한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다. 네. 그 이후로 구성원들이 평범한 기자이거나 PD일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난 10년 한국 방송에서 사라진 단어는 진실, 공정, 시민, 창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장이 되면 자본, 정치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한국 방송 독립선언을 하겠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탐사 보도도 강화하고 뭐 인명동의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분을 지금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싫어하겠네요. 네, 뭐 어떤 검증 기여와 같은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싫어할 만하다. 하지만 훌륭한 분이다. 네네. 아무튼 굉장히 발상이 좀 아무튼 재밌어요. 그렇죠. 그죠? 특이한 굉장히 귀여운 진짜. 사람들이야. 유아적 발상 있잖아. 애기들이 이렇게 딱 싫어 그렇게 하는 딱 그 태도를 보이고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KBS 이사회한테 너네 요청한 거 철회해. 그러면 이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게 싫은데요? 하면 끝나요. 몰라. 이런 방통위원회 관련된 소식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 그러니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자신들의 직원을.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체 감사를 했는데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이용자 정책 담당국장과 과장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웬일로 이렇게 자기 직원, 자기 전 그 위원장을 다 수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이제 사연을 들어보면은 애초에 2016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보도를 보면은 저희 민원연이 이제 통신 관련된 사업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방송 쪽은 굉장히 열심히 모니터를 하고 대응을 하는데 통신 쪽 싸움이 통신도 되게 지저분하다고 말하면 좀 그런데 굉장히 난백상이 있고 로비가 정말 횡행하고 이쪽 굉장히 담합과 로비와 근데 이제 통신 쪽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요거를 이제 그때 뭐 열심히 대응하진 않았었는데 뉴스타파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100억대 과징금이 예상되는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 행위를 알고 나서도 눈을 감아줬다라고 뉴스타파가 2016년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SK 브로드밴드와 LG U+, KT, SK텔레콤이 통신 상품을 결합 묶음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 행위가 38,433건이나 적발됐는데 방통위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나마 도중에 조사를 멈춰서 수백만 건으로 추정되는 네 사업자의 경품 지급 행위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게다가 조사를 하긴 했는데 경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재를 안 하고 허위 과장 광고만 제재를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봐주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굉장히 자세히 뉴스타파가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뉴스타파가 허위 보도라면서 이것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됐는데 재판 결과 뉴스타파가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이건 이제 이긴 거는 작년에 이제 결과가 나왔었는데 작년 12월 20일에 이제 방통위가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항소를 했어요. 이겼는데 왜 이겼는데 항소를 했지? 그러고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뉴스타파가 핵심 쟁점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그 기사 말미에 뉴스타파 기사 말미에 나온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권혁수 그 LG U+ 부회장의 유착 의혹을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판결이 내려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승소를 했는데 요건 정정보도를 하라고 내려졌대요. 뉴스타파가 억울하다. 이건 끝까지 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 뉴스타파가 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방통위가 또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애초에 1심이 다 엎어지면서 지금 재항소 상태, 양쪽 그러니까 맞고소가 돼버린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심을 지금 하고 있는 재판 중에 있었는데 지금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전 뉴스타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단하네. 그죠? 예. 네. 이제 이겼는데 그 작은 정정보도 그것도 하기 싫다 하고 딱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뉴스타파 의혹이 굉장히 맞다고는 아니지만 검찰로 이제 조사가 넘어가게 생겼지만은 분명히 타당하다, 의혹 제기할 만하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후에 계속 논의가 있고 이번에 이렇게 된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김경진 의원이 이제 그 감사를 요청했었나 봐요.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방통위 차원의 감사를 해라라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요구를 했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벌였는데 감사 결과 분명하게 3월 조사에서 그러니까 방통위가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이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감사 과정에서 정황이 드러났지만 방통위가 입증하지 못한 사안도 추가로 있대요. 방통위의 2차례 시장조사 과정에서 국장이 관련 조사를 중단할 것과 시정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방통위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당시 LG U+가 개인에게 팔면 안 되는 법인폰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최성준 위원장이 권영수 LG U+ 부회장과 통화를 한 이후에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LG U+ 권영수 부회장과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고 LG U+와 관련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경진 의원의 요청으로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 결과가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대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거 봐주기야 하고 하는 방통위의 적폐 행동이 굉장히 많았죠. 저희가 했던 미디어랩, MBN 미디어랩도 명백한 봐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혐의 없음 다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서 검찰에 넘기지도 않고 수사 의뢰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뭐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정말 수도 없죠. 그리고 솔직히 종편 재승인 해준 것도 TV조선도 봐주기죠. 이거는 누가 봐도 불합격점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되게 애매한 소리 하면서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방통위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최근에 지적한 지금의 미디어랩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것도 분명히 담당자 징계해야 되고요. 이런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 국민이 이거 세금으로 당연히 세금이 아니고 과징금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4개의 통신사가 제대로 과징금을 받았다면 엄청난 돈을 지금 냈어야 되는데 다 봐주고 그 안에서 그냥 봐줬겠습니까? 전 절대 그냥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봐줄 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사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진짜 그나마 하나 방통위가
결단을 내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까지 감싸고 가기에는 이미 보도가 됐고 재판이 벌어지고 게다가 또 국회에서 또 감사 자체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결과까지 이걸 은폐할 수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른 사안에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YTN 유재웅 기획조정실장 전 사회부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영상 제보자들을 삼성과 연결시켜줬다. 네. 이런 의혹이 보도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뉴스타파가 녹취까지 공개했어요. 통화 녹취인데 이게 뭐냐면은 류재용 그 당시 사회부장하고 이건희 성매매 영상 제보자가 한 통화입니다. 그래서 류재용 당시 사회부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보자하고 통화하면서 제보자께서 저한테 부탁한 것 최소한 가르쳐줄 수 없느냐. 거기 전화번호는 삼성 전화번호죠. 제가 고민하다가 그 정도까지 해주자라고 했고 제가 어제 삼성 쪽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정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보자의 번호를 삼성의 번호를 제보자들에게 알려준 정황이고 그리고 이제 제보자들끼리의 통화 녹취에서도 YTN에 갔다가 그 YTN에서 소개시켜줘갖고 삼성 쪽도 한번 만나봤다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뉴스타파는 사실상 제보자를 삼성이 넘긴 것이다. 심지어는 이게 이제 제보자들이 그 YTN 일선 기자들에게 먼저 제보를 한 것이고 접촉을 한 것이고 그거를 유재용 당시 사회부장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보도를 못하게 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제보자들 넘겨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것이죠. 자,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일단 유재용 당시 사회부장 현 기획조정실장이 전적으로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재용 실장의 그 목소리 다 했던데? 전화통화 다 했던데? 진짜 완전히 그 음성 변조라는 거네요. 아니 저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그게 여러분 말씀대로 목소리가 다 나와서 그 통화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유재용 실장 싫으면 이거 안 해도 돼요. 이 보도 자체를 안 해도 되는데 왜? 너무 웃긴다. 예, 유재용 실장이 어제 이제 사내에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밝혔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어요 좀. 원래 이게 좀 꿀리면 길어지는 법인데. 자. 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생활을 캔 자료를 이용해 돈을 뜯으려는 협박범들에게 불법 자료를 돈을 주고 사서 기사화하는 것은 불법이고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 자료를 정상적으로 확보하기 전에는 일단 기사화를 보류하고 시간을 두고 접근하자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제보자들이 주장한 내용의 진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고 또 향후 전개될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제보자들을 상대로 취재를 시작했다. 기사거리를 놔둔 채 중간에 들어서서 브로커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특히 후배들이 별도로 취재하고 있는데 사회부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둘이 삼성이랑 연결시켜주는 것. 저는 이 제보자와 통화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결코 화면을 공짜로 줄 생각은 없고 이들의 말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제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삼성을 상대로 이들로부터 관련 내용으로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취재를 부탁했다. 경제부장의 확인 취재 결과 삼성은 처음에는 황당한 내용으로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후 만날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그들이 계속 만나겠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줘도 무방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저는 삼성을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정황을 갖고 녹취록에 나온 제보자들에게 그런 대화를 나눴던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제부장도 공범이야? 이거 자백한 건가요? 같이. 네, 그러면서 혼자 죽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마치 제가 이 제보자에게 삼성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처럼 통화에서 말하고는 있지만 삼성이나 제보자 그 어느 쪽에도 상호간의 연락처를 건네주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들리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네. 사회부장으로서 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했지만 기자로서 지켜야 할 취재 윤리를 지켰다. 자, 이게 굉장히 미묘한데 일단 책임을 경제부장과 회사 탓으로 돌리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더 재밌는 부분은 그렇게 들리지만 통화를 들어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안 그랬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유재용 실장이 뉴스타파에 털어놓은 말은 좀 달라요. 뉴스타파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인용 전 삼성전자 사장 연락처를 받아서 제보자에게 전해준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보자가 삼성 이인용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경제부에서 번호를 받아서 줬을 것 같다. 당시 YTN 사회부장은 처음에는 삼성 이인용 사장의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시인했지만 받아가지고 전해준 것 같다고. 왜냐면 삼성 이인용과 통화를 하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여간 경제부에서 뭔가 번호를 줬을 것 같아요. 그건. 라고 시인했어요. 또 뉴스타파인. 뉴스타파에 무슨 이렇게 방 같은 취조실 같은 거 마련돼 있나요? 왜 거기만 가면 다 이것도 통한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인하는 해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 아니 사실적으로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한테 알릴 게 아니라. 본인은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잖아. 이게 이제 불법적이고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경제부장을 통해서 삼성의 입장을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은. 그래서 삼성이 그래도 된다길래 그렇게 알았지만 그러진 않았다. 아무튼 이상해요. 뭐 어쩌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참 노력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네. 흔적이 엿보이는겨? 네. 고생하셨네요. 이거 쓰느라 그죠.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YTN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헛소리하지 말라는 입장이고요. 책임지라는 입장이고 그것보다 YTN 노조는 저희가 어제 지금 한전, KDN 등등 대주주를 찾아가서 이 최남수 사장 사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는데 방송통신위원회도 찾아가서 어제는 정상화에 앞장서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저 YTN 노조에 소속된 권민석 YTN 기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YTN 류재용 부장의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은폐 및 삼성 연결 의혹 그때 취재 기자였대요. 그때 류재용 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그거 지워라. 얘기하지 마라. 당시에 그 유재용 부장이 저한테 딱 하나 지시한 게 있었어요. 너 그거 지웠냐? 그 제보 내용 지웠냐? 저는 지웠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확한 뭐 취재 지시 이런 건 하나도 없이 딱 하나 확인했던 게 너 그거 지워라. 얘기하지 마라. 항고해라. 여기까지였거든요. 참 황당하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뭐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유재용 실장을 선배라고 부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통위 가서 YTN 노조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보도인데 이거부터 이 기사의 상단에 이거부터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네요. 아무튼 미디어스 기사입니다. 예, 현재 파업 35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YTN 노조는. 그래서 어제 7일에는 6일 이제 그 한전 KDN에 이어서 바쁘네요. 한전 KDN이 전라남도에 있었는데. 또 7일에 하루 만에 이제 경기도 과천으로 이동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자리에서 동영상 제보를 넘긴 유재용 실장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었군요. 그래서 아까 그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남수 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네, 조선일보 노조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노조가 야근의 일상화가 되고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논조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자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원래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대요, 올해. 근데 언론사는 특례 업종이 아니니까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서는 이거죠.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면 당번제 뭐 같은 어떤 근무 시스템을 혁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장 우리한테 절실한 문제는 야근을 줄여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계의 노동시간이 길기로 악명 높지 않느냐.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중에서도 제일 노동 강도가 세고 야근이 많지 않느냐. 삶의 질이 낮다.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건강이 잃기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배우자와 손잡고 산책할 시간, 아이 숙제를 봐줄 시간, 연애할 시간, 친구를 만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절절한 호소를 내놓았습니다. 다 맞는 말이네요. 네, 너무 맞는 말이고요. 예, 제가 그래서 과거 조선일보 보도를 또 찾아봤습니다. 네.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군요. 예.
네, 근데 오피니언은 사실 이제 거기에 나온 말들 당연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인데요. 예. 오피니언을 읽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데스크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평기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기자들이 쓴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예. 자, 문재인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관련 기사 제목을 일반 기자가 이렇게 뽑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4차례 꺼내 중소기업 아우성에도 강행 의지. 그럼 노조는 왜 강행하려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거 쓴 분은 조선일보도. 노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우리가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예. 거의 모든 기사가 이런 식이라 이런 식으로 출연하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땐 관련 보도를 쓴 이 부서의 기자들은 모두 노조원 소속이 아닐 것이다. 그런 추론밖에 남지 않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노조는 어디 있나? 유령 네. 노조인가요? 노조는 전혀 다른 부서에만 있을 알겠습니다. 것이다. 뭐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네요. 네. 야. 노조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웃으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네. 익명 게시판에 블라인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한 편의 시가 올라왔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직장 상사로부터,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이 일하시는 분이죠. 그분에게 인격 모독을 당하고 예. 너무 마음에 고통을 받고서 이제 시를 쓴 거예요. 예. 시 제목이 자식을 안고서입니다. 예. 당신도 자식이 있지. 나도 애가 있어. 난 집에 와서 애를 붙들고 울었어. 아이고. 당신이 내게 했던 무례한 아이씨. 선배라는 이유로 분노 조절 못하고 퍼붓던 신경질. 그건 마치 똥 같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애를 안고 울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이 국장이 될 수 없다는 어떤 비난.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시로 표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노조에서 노보를 통해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뭐라고 했냐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시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 미투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냐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수직적 권력 관계에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서 노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투 운동을 비롯한 을들의 폭로가 구조적 해결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혐오만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자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동의하고요. 진짜 너무 마음 아픕니다. 이런 인격적 모독을 당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고요. 이런 짓을 한 직장 상사가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응당한 처벌을 받기 바라고 정말 이렇게 시에 나온 대로 국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 미투 운동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을들의 폭로가 구조적 해결로 이어지길 바란다면 미투보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네. 정말 그렇게 본인들은 아이씨라는 말을 듣고 이런 시를 쓴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그런 피해는 전시를 그냥 그렇게 선정적으로 전시하고 마치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안에서 부둥부둥하고 있으면 누가 이 아픔에 함께 공감을 해주겠어요. 네. 내로남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노조가 이 노동권 확대나 노동권 보장이나 이런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때마다 물론 다 그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가 상황 개선되길 바라지만 조선일보가 평소에 냈던 기사들의 논조를 보면은 이게 시민들이 그래서 잘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피니언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기사 자체들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불과 저희가 이제 그저께 보고서가 나갔지만은 조선일보가 그 명지전문대 성폭행 피해 학생들이 분명히 이거를 언론에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 학교에만 제출한 그 진정서를 도대체 어떤 입수로 그걸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피해자 동의적 과정 걸치지 않고 선정적으로 다 보도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아무리 노조가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해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같이 아픔에 공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보도에 분노라도 하든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조선일보 노조가 정말 진정으로 회사가 개혁되길 바란다면은 자사 언론 보도 모니터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SBS하고 NHN이 포털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 금준경 기자,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인데요. 한국판 유튜브 사업으로 불렸던 SBS와 NHN의 엔터 포털 사업이 동결되고
담당자는 퇴사했다고 합니다. 업계의 이목을 끌어왔던 야심찬 포털 사업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SBS가 굉장히 이거를 열심히 이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귀추가 주목되는 거예요. SBS는 올해 상반기를 출시를 목표로 NHN 엔터와 모바일 기반 동영상 플랫폼 공동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와 NHN의 온라인 플랫폼을 합쳐서 강력한 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SBS와 NHN이 각각 100억씩 투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잘 될 거라고 막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업계와 SBS 본부에 따르면 타 방송사의 불참이 잇따르면서 콘텐츠 파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와 네이버 등 기존 플랫폼이 굳건한 상태에서 새 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려면 막강한 콘텐츠가 필요한데 이 타 방송사들이 같이 참여하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SBS 최초 구상에서는 SMR이라고 스마트 미디어랩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는데요. SMR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합작해서 만든 온라인 광고 대행사로 지상파 종편, CJ-ENM 등이 참여해서 방송 콘텐츠의 클립 영상을 유통하고 있는 그 곳이래요. 근데 이 SMR이 이제 참여를 해서 뭔가 해줘야지 콘텐츠가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지상파 3사와 뭐 이 모든 것이 거의 우리 지금 방송사의 모든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난항을 겪은 거예요. 협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빼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15초 광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영향력을 이제 증명한 바 있다는 거예요. SMR의 영향력을. 그런데 이 SMR 파트너사들이 일단 참여를 안 하게 됐고 그래서 안 됐다라는 이야기네요.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언론노조 SBS 본부는 실패의 경험조차 SBS 내부에 제대로 축적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건전한 사내의 논의와 콘텐츠 제작 현장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고 치열한 토론과 검증 속에 과감하되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대주주와 밀착된 특정인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그 미래사업 전략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데 따른 패단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벌려놨는데 잘 안 됐다.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조차 우리가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네요. SBS 노조에서는. 돈 좀 날렸네요. 네. SBS 미디어 비즈니스 센터장 직무대행에게 답변을 요청했는데 미디어오늘이 요청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꿈은 참 원대했는데 네. 한국판 유튜브. 근데 이제 지금 지상파들이 다 어렵다라고 이제 위축되고 있고 이게 방송 시장 너무 커지고 또 이제 방송이라는 매체 자체가 이제 좀 죽고 이런 식으로 유통, 그러니까 다른 식의 인터넷 그 유통을 통해서 재가공해서 파는 것이 더 잘 이렇게 그걸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이거를 이 방향성은 맞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나가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조직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간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 SBS 노조의 지적인 거예요. 그냥 대주주가 결정해서 마구 하다가 지금 안 됐는데 안 된 것도 제대로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뉴시스 노조가 회사 측과 임단협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쟁의행위가 종료됐다고 하는데요. 뉴시스 지부에 따르면 기본급 1% 인상, 연봉제 직원 임금 협상의 호봉제 임금 인상분 적용, 그리고 노사 동수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성과급 평가 방식 논의 등을 골자로 한 2017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서 이번에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고요. 35일 정도 지금 파업을 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자축하고 있고 특히 사측의 그 노조 무력화 시도를 저지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협상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뉴시스 지부는 이렇게 사측의 태도가 어찌됐든 여기까지 이제 논의가 온 것에 대해서 큰 성과로 보고 신정원 지부장은 6일 미디어 오늘에게 통화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게 사측의 기본 원칙이었는데 이걸 우리가 깼다. 연봉제 직원들도 전년도보다 임금이 줄지 않게 됐고 성과 기준에 대해서도 노사 동수로 협의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좋은 소식이죠. 예, 이 신정원 지부장이 여자분이거든요. 제 지난번에 노조 저희 상 받으러 갔다 왔었잖아요. 감사장 받으러. 되게 멋있어요. 이게 시원시원하고 사실 노조위원장이 여자분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이상하게 다 남자들이 하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문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사연을 이제 얘기하면서 뉴시스 상황을 얘기하면서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그 나쁜 보도 스크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신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봉훈 씨는 저에게 어제 보고서 하나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은 씨도 하고 두 사람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 5일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북특사단이 6일날 좀 놀라운 소식을 들고 돌아왔죠. 네, 특사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첫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하트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넷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 이런 약간 비아냥대는 논조의 그런 보도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할 말을 잃죠. 다들 당황했어요. 네, 잃죠.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약간 뭐 진위를 의심해 봐야지. 막 약간 요 정도까지밖에 말을 못 하는 거죠. 속지 마. 여태까지 약속 어겼었어? 막 이런 말만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건 이제 보도가 안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틀간 그러니까 특사가 가서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돌아와서 언론 발표문을 내놓은 이틀간의 관련 보도를 쭉 봤습니다. 근데 아주 심각한 문제 보도 양상이 없었다 생각보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TV조선 같은 데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욕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의외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도 전체적인 보도량을 보면요. 관련 보도량이 10건 이틀 동안 10건 미만인 방송사는 없습니다. 다들 많이 다 10건 이상씩 다 내놨고요. 지금 KBS가 10건 그리고 채널A가 10건으로 가장 적은 축에 속합니다. 네네. JTBC는 12건을 내놨고요. 이틀간 다들 이제 전부 모든 방송사가 톱보도로 이걸 처리를 하는데요. JTBC만 5일날 이걸 두 번째 꼭지로 처리합니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안희정 그 미투 보도를 예고 형식으로 먼저 톱보도를 하고요. 두 번째 보도에서는 방북 보도를 해요. 네, 그리고 그 보도를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안희정 지사 그 건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건을 소홀히 다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할 만한 그 보도 논조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차이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얼마나 표출하느냐 그 수준 혹은 미국이 북한을 얼마나 아직 못 믿고 있느냐 그걸 좀 강조하는 수준에서는 차이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놓고서 이건 경계를 좀 많이 했으니까 이걸 문제 보도야 라고 분류할 정도인가 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그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서로 따로 지적하진 않았고요. TV조선이 긴급진단으로 해서 이제 패널을 불러서 하는 그런 보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런 걸 했는데 거기에 남주홍 경기대 교수를 패널로 초대를 해요. 근데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누구냐면 햇볕 정책이라는 말만 나오면 굉장히 흥분하시는 분이에요. 네. 엄청 싫어하는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충 색깔을 아시겠죠. 네. 근데 이분도 나와서 물론 약간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도 있어요. 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한 말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대화가 지속된 동안에는 뭐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럼 대화가 끊기면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말장난을 좀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일단은 우리 정부의 이번에 팀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예. 노력을 평가한다고 봅니다. 뭐 예. 저도 과거에 실무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평가 전환하면 안 돼요. 이게 그만큼 공격할 수 없는 지금 상황. 네네.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이 정도의 분이 그렇게까지 딱 얘기를 하면서 그냥 북한의 의도를 조심하고 뭐 미국과 앞으로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이게 이행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까기가 너무 어려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V조선이 애처롭게도 막 이제 이런 보도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단독 보도로 미국 정찰기가 아직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 막 이런 거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문제 보도라고 하긴 그래 그냥 애처롭게 그냥 한마디를 더 한 것뿐이죠. 가엽다. 네네. 네 그런 상황들을 하고 있고 또 보도 제목에서 예를 들면 신문 같은 경우에 좀 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어휘나 전망을 막 반복하거나 그런 것도 방송에선 거의 없었어요. 신문은 좀 심해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에서 또 속을 것인가 막 이런 거 사설 그런 걸 제목을 하는데 뽑고 방송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문제 보도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재밌는 보도가 있죠. 있죠. TV조선이 아까 그 보도는 괜찮았는데요. 다른 문제 보도를 내놓습니다. 아주 특이한 보도입니다. 제목은요. 사진 촬영된 뒷짐. 만찬 땐 파한대소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뭔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의 이 온라인 송고용 제목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기념 촬영 때 혼자 뒷짐진 김정은. 키는 170 안팎. 야. 네. 아니 잠깐만 키가 왜 나와? 제 말이 그겁니다. 네. 제 말이 그거예요. 키가 왜 나와? 야 이건 뭐 어차피 까지도 못하고 하면 막 나가보자. 그 몸무게는 나왔어요? 몸무게는 안 나오고요. 몸무게 안 나왔어. 걸음걸이는 나옵니다. 진짜?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방북 성과가 발표됐던 그 6일날 나온 보도입니다. 네, 그 북한이 접견하고 만찬 풍경을 이렇게 공개를 했죠. 영상을 이례적으로. 그래서 다른 방송사들은 같은 자료 화면을 놓고요. 접견에 누가 참가를 했느냐, 분위기가 어땠느냐, 장소는 어디였느냐, 그리고 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어떤 상황을 분석을 막 합니다. 북한의 속내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TV조선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키와 어떤 몸짓 제스처를 막 분석을 해요. 이런 거 엄청 좋아해. TV조선 가만히 보면 이런 걸 너무 좋아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중요해? 앵커 멘트가 죽이는데요. 네. 북한은 이례적으로 이번 접견과 만찬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신속하게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권력 구조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듣는 사람들은 다 기대를 하죠. 북한 권력 구조의 단면을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얘기하는데 뒤에 이어서 앵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은의 키와 몸무게, 건강 상태, 성격 등도 처음으로 비교적 상세히 알려졌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사를 쭉 보면요. 보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반복해서 봐도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권력 구조의 단면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TV조선은 깨달았지만 이건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거야. 김정은의 키와 몸무게는 얘기하고 싶지만 다른 거는 다 베일에 아직도 쌓여 있다. 제가 볼 땐 깨닫지도 못했어요. 네. 뭘 깨달아. 기자의 첫 멘트도 이렇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베일에 쌓인 김정은의 키가 확인됐습니다. 베일에 쌓인 김정은의 키. 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신장 170cm 초반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김정은이 2, 3cm가량 작습니다. 자, 이때 화면에는요.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는데요. 머리에 하얀 선을 그어서 키를 가늠합니다. 그 키 재는 선 아시죠? 네, 하얀색. 이렇게 얘가 얘보다 조금 몇 센치 큰지 가늠해보는 머리 위로 이렇게 하얗게 선을 그어서 보여주면서 김정은이 2, 3cm가량 더 작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지금 뉴스야? 이게 보도예요. 지금 뉴스 보도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송고용 제목으로 부각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TV조선이 또 뭘 하냐면 대북 특사단과 김정은이 일렬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한 모습에선 김정은 혼자 뒷짐을 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를 불러와요. 왜요? 뒷짐진 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심리 분석. 북한 정권 1인자로서 보였던 전형적인 뒷짐진 포즈는 결국 자신의 입장은 견제하겠다는 의중을 보여주는 것. 내가 볼 때는 TV조선 제작진의 심리 분석이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말해준 정신과 의사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여의도 그걸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끊어야지. 그래서 제가 정신의학회 막 윤리강령 이런 것도 찾아봤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를 불러서요. 뒷짐진 포즈는 결국 자신의 입장은 견제하겠다는 의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멘트를 땁니다.
네, 정말 세상 하잘데없죠. 네. 그런 다음에 진짜 심각하다 이거. 그 뒤에는 또 그냥 앞으로 뒷짐을 지고 의중을 또 견제하시는. 네, 그 뒤에도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데요. 만찬 때도 혼자 파한대소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손을 높이 들어 건배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막 이런데 해석을 안 붙여줘요. 여기엔 또. 왜 말해주는지를 몰라. 정신과 의사께서 그거는 분석을 못 하죠. 분석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다 물어봤겠지만 정신과 의사가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뒷집만 얘기. 네, 그만하자. 네, 내 이 돈 받고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저 이거 내 이름 나가냐. 네, 그러면서 뭐 돈을 받고 있겠어 인터뷰를. 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김정은이 대북 사절단과 찍은 사진은 구도가 살짝 어그러졌습니다. 김정은을 태양 아래 중앙에 배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 보도 내용 중에 사실 어떤 그래도 의미를 찾아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만한 거는 어떤 대북 특사단과 만났는데 좀 친밀해졌다라는 코멘트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더 양보를 해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있었는데 걸음걸이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해주는 그 부분.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손을 양손으로 잡으며 한결 친밀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급격한 몸무게 급증으로 인해 통풍,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걸음도 비교적 반듯했습니다.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외에 키라던가 이런 부분은 건강하고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 아니 권력 구조 얘기는 안 나오는구나. 예,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격도 안 나왔어. 근데 사실 성격도 몰라요. 뭐야 이게? 네. 다 베일에 쌓여 있는데 아직. 네, 그래서 이걸 왜 했는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참 대단들하다. 네. TV조선이 이렇게 북한 관련 가십 보도를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최근의 사례만 봐도 사실 북한이 예술단을 파견하겠다고 하면 윤석열 단장 개인사를 캐고 또 김여정 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그 부부장을 특사로 보내면 임신을 했는지 여부를 감별하고. 김여정 인신이설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는 다 종합뉴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토크쇼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응원단 숙소를 도찰했죠. 아 맞다. 네네. 맞다. 그것도 네네. 기억나네. 근데 최근에만 그랬냐? 또 그렇지 않죠. 2016년에는 북한의 신형군복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면서 기자가 그 유명한 김희성 기자가 군복을 직접 입고 엄청 귀여웠어요. 네, 북한 군복 더 자세히 살펴보죠. 정치부 김미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직접 입어보셨는데 착용감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가운 옷은 처음 입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부가 따갑고 매우 화끈거립니다. 자, 실제 안감을 보시면요, 이렇게 박음질은 마무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고 또 시접은 다 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좌우 대칭도 맞지 않고요. 실밥도 정리가 하나도 돼 있지 않아서 이게 너덜너덜 달려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표준 사이즈죠? 그렇습니다. 4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입었는데 어떻게 딱 맞습니까? 여군복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앞판을 보면 단추가 오른쪽에 달려 있어서 남성복이 맞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장병 군복의 위도 안쪽 목덜미를 보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사이즈와 생산 연도, 일자 그리고 정품 인증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오스트 그 쇼핑 홈쇼핑 쇼스트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솔기가 얼마나 이렇게 부실한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주셨어요. 그때 막 모델도 나오고 그래요. 막 입은 다른 모델도 나오고. 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2014년에는 김정은의 오른쪽 이마에 흉터가 생겼는데 김정은의 이마에 최근 한 5cm 정도의 일자형 흉터가 난 게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마를 어딘가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때는 성형외과 원장을 불러서 상처를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비만에 따른 주름일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주름이 접혀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어떤 상처 등에 의해서 흉터가 남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녁 종합 뉴스에서요. 네. 이거 종북 아니야? 네. 그래서 사실 TV조선이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은 언제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선정적 가십으로 좀 이목을 끌어보려는 태도가 있어요. 근데 북한 관련 이슈에는 여기에 더해져서 약간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이슈의 본질을 흐려보려는
속내까지 더해져서 이런 보도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좀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근데 너무 심각하다. 그 뭐 권력 구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키 얘기하고. 네, 그런 다음에 170 안 된다. 24cm 작다. 의사는 왜 부른 거야? 네, 의사분은 이렇게 보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인가요? 참담하네. 이건 의사분이 거셔야 된다. 네, 네. 이게 너무 보도가 한심하니까 저희가 어제 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배난 활동가가 발표를 하고 아주 재미있는 댓글이 달렸어요. TV조선은 너절리즘이다. 저널리즘이 아니라 너절리즘. 너절너절 하잖아요. 보도가 벌써. 너절너절하다니요. 아니 세상에. 너절해 보도가. 예. 네, 그래서 이 기자분 성함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우리 기자라는 분입니다. 네, 자주 들으셨죠? 아주 활약이 유명한 분이야. 네, 시사 토크쇼에서도 맹활약하는 분이에요. 예. 자주 또 앞으로도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예. 이건 보도본부 한나에 나오는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보도본부 한나이네. 예. 역시. 제 너절리즘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TV조선은 앞으로 너절리즘으로 부르겠습니다. TV조선이 이미 오보로 판명된 사안을 그대로 방송해가지고 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연의 종편 제보가 들어오는데 오늘 제가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보를 모아서 좀 말씀드릴 텐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TV조선인데 TV조선이 2월 28일 강적들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게 2명을 손님으로 초대해가지고 방송을 진행했어요. 이제 홍현익 씨는 조금 뭐랄까요 민주당 진영 민주당 진영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당 성향이라고 봐야 되고 쉽게 말해서 장제원 의원은 현직 자유한국당 의원이니까 여야 한 명씩 초대 손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고정 자유한국당 패널, 김갑수 씨가 고정 여당 패널 이렇습니다. 예, 3명이 원래 출연진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게스트가 나와서 하는 건데 이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이제 민주당 쪽 홍현익 이렇게 초대를 해서 대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나눴습니다. 강적들이 뭐 장난 아니었어요. 장제원 의원 나와가지고 뭐 굴종이다, 김영철 박람 때문에 굴종이다 뭐 이런 거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전원책 변호사가 굉장히 화를 낸 부분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화를 냈냐면은. 이 김영철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의 고급 관료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합니다. 김영철이 뻣뻣하게 악수를 하는데 아마 우리가 정말 정상국가 같았으면 그 공무원들 저다 징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현영철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90도로 하면서 인사를 해요? 비판했습니다. 이거 만화로 누가 그려서 예, 이거 윤선희 씨도 뭐 만화로 그리고 네. 그래서 했는데 전부 가짜 뉴스인 것으로 밝혀졌죠. 네. 심지어는 서울신문 등등이 가짜 뉴스라고 보도까지 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뉴스원이요. 2월 25일 날 김영철 통전부장이 박람을 해서 이제 워커힐 호텔에 자러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제 짐도 풀고 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워커힐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뉴스원이 물론 뉴스원만 찍었겠냐마는 찍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김영철 씨랑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뉴스원은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사진 기자가 밑에 캡션을 뭐라고 달았냐면은 김영철 통전부장과 악수하는 남측 환영 인사라는 캡션을 달아서 보도를 냈어요. 사진 기사로. 네. 그러니까 뉴스원은 남측 환영 인사라고만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가짜 뉴스로 어떻게 퍼져 나가냐? 이거 청와대 인사다. 남측 전원책 씨 말대로 남측 고급 관리다. 뭐 이런 식으로 관료다. 심지어는 이게 한 단계 더 건너서 문재인이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일파만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또 우리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통일부에서 확인해 줬어요. 워커힐 호텔 관계자입니다. 네. 이게 뭐? 근데 그게 정말 처음에 다 문재인이라는 식으로 되게 많이 퍼날려졌었어요. 예. 그래서 통일부도 일단은 가짜 뉴스라고 확인했고 다른 언론사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뉴스라고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이 가짜 뉴스라고 보도가 나간 게 이미 27일부터 가짜 뉴스라는 게 알려졌어요. 근데 TV조선 강사스트 28일 방송이에요. 심지어는 28일 오후 2시에도 서울신문에서 또 가짜 뉴스라는 보도가 나와요. 이거 가짜 뉴스라고. 근데 강적들은 28일 밤에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문제가 됐던 뉴스원의 그 사진 2장이나 화면에 빠방 띄우면서 전원책 앵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TV조선이 자체적으로 자막까지 띄워요. 한국 측 관료들의 목례라는 자막까지 띄워줍니다.
가짜 뉴스 그대로 보도한 거. 이미 가짜 뉴스라고 알려진 가짜 뉴스를. 이거 좀 이상한데요? 강적들에서 무려 강적들이라는 지네 나름대로는 대표 프로그램인데. 예. 그래서 이거는 맹백한 가짜 뉴스 오보입니다. 이거는. 그렇네. 그래가지고 역시 시기적으로 그게 그 가짜뉴스 이미 밝혀진 이유인 거는 사실이에요? 확실합니다. 그래요? 2월 28일 오후 2시에 서울신문 기사가 있어요. 가짜뉴스라는. 예. 근데 이건 저녁 방송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27일에 이미 사람들이 야 이거 가짜뉴스래. 통일부 문자도 막 캡처해서 올라오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TV조선은 명백하게 가짜뉴스로 보도하는 셈이 됩니다. 이거 저희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로 알게 됐고 또 뭐 소소한 몇 가지 제보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A 라이브라고 이게 오전 뉴스예요. 오전 11시에 하는 뉴스입니다. 여기서 2월 21일 방송인데 여기도 앵커 브리핑 같은 코너가 있어요. 천상철의 시선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서 천상철 앵커가 엔겔지수 상승의 원인을 최저임금 상승으로 돌렸다. 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제보를 확인했고 사실이다. 채널A가 늘 하던 짓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뉴스에서 일단 이 앵커 브리핑 형식의 이 코너 제목이 입맛 가시는 외식 물가라는 제목이에요. 이 코너가 시작되면 일단 가수 G.O.D의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어머니께라는 노래에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대목 아시죠? 거기가 나와요. 그러면 천상철이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곧 졸업 시즌이죠. 예전엔 이런 특별한 날엔 특별히 비싸지 않은 음식 짜장면을 먹곤 했습니다. 구내 식당 가격도 3.2%, 뭐 짜장면 500원, 짬뽕 500원 막 이렇게 나열을 쭉 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물가만 오르는 걸까요? 임대료 상승, 재료값 인상 등등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 굉장한 모순이 있지 않나요? 엄청 모순이죠. 엄청. 네, 이거 나중에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아셨네. 예. 네, 인건비 상승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숙련된 주방장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월급이 오르고 물가는 더 오르고 소비는 줄어드는 이 최저임금의 역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좀 더 세밀한 물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온통 모순이야. 아니 처음에는 월급이 그대로라며. 그런데 주된 이유는 또 인건비 상승이래. 인건비가 상승되면 밥 사 먹는 사람들 인건비도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럼 월급이 왜 그대로야?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물가만 오르는 걸까요? 월급이 오르고 인건비 상승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월급 그대로라고 나중에 가서는 월급이 오르고 물가는 더 오른대. 제가 볼 때 이분은 자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아는 걸까? 계속 자기와 자기가 싸우고 있어. 네, 그래서 신 앵커 브리핑이다. 정신 나갔다. 막 이렇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 방송사들 막 이런 데서 얼마 전에 기사 나왔잖아요. 이게 뭐 비정규직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내가 당연히 급여가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당 같은 거 근무 시간을 막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실제 받은 돈은 그대로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채널이가 지금 이 앵커 브리핑 그걸 걱정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으면 마지막에 월급은 오르는데 물가는 더 오르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자기가 뭔 말 하는지 몰라요. 내가 실드 쳐주려고 했는데 안 됐다. 네, 모른다. 그냥 모르고 막 하는 거야. 그냥 아이 몰라 난 최저임금 인상 싫어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물론 내 거는 인상되면 좋은데 남이 인상되는 거 싫은 거지. 그런 걸 수도 있죠. 모두들. 네,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는 논평이지만 뉴스 논평이지만 채널A가 늘 하던 짓이라 뭐 그렇게 썩 특별할 건 아니다. 아무튼 이것도 제보를 통해서 뉴스의 라이브 저희가 볼 일이 없는 뉴스예요. 오전 뉴스라서 아무튼간에 예. 감사합니다. 그러네. 네. 역시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예, 이 가짜뉴스 이거는 진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 목례하는 거. 근데 이게 그렇게 가짜뉴스 이미 보도된 이후에도 TV조선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전원책 앵커가 호텔 직원을 보고 괜히 화내면 셈이 됐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이거 가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진짜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순간을 캡처해서 사람이 누가 오면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 목소리 누가 찍을까봐 무서워서 계속 펴라.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거를 뭐 우리가 뭐 종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갔던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치면 옛날에 박근혜도 저기 어디 평양 가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인사한 거 있어요. 예. 아,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이제 그 고개 숙인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건데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근데 이거를 뉴스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데다가 게다가 이게 가짜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있었다는 거 굉장히 유치한 거죠. 아무튼 창피하죠 이런 거 보면은. 아니 목매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아마 언론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예, 그러면은 대댓글 해봅시다. 일단 청라에서 삐님이 탈곡기 응원합니다. 옥수수 요용천님, 하트 누르기 3번째네요. 크크크 잘 듣고 있답니다. 요즘 바빠서 듣기만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진짜로. 네. 예, 자주 오십시오. 네, 미령곰탱님은 봉봉 선임활동가님의 팬임을 공식적으로 지금 계속 인증하고 계십니다. 네, 봉봉 사진을 올린 데 이어서 지금 계속 내가 있다, 내가 곁에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매우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티에노님도 봉봉선이님 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갈아타셨어요. 저는 네. 스르르 가사는 몰라도 혼자 흥얼거리기도 한답니다. 대박. 야, 이거 대단한데 벌써 지금 가사 안답니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두 명이 지금 저 대단하십니다. 벌써 2배가 된 거 아닙니까? 찾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네. 뭐 너무 좋아서? 아니요. 눈 믿기지 않아서? 놀래가지고 예. 처장님이 까먹으셨다고 안철수 버전 틀어주신 이PD님 센스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송을 어제 중간에 듣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끝까지 못 듣고 말았는데 어디에다 또 안철수 버전을 넣어주셨습니까? 끝나고 나서 나중에 중간에. 처음에 딱 듣는데 제가 그 안철수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성대모사입니까? 막 그 얘기가 방송으로 들으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우리 얘기가. 우리들의 대화가. 실망입니다. 그거를. 자, 아무튼 티에노님 글이 뭐 재밌었습니다. 건희재의 경우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 건희재? 이런 표현이 있군요. 건희재. 네. 이번 차명계좌 사례뿐 아니라 이건희 특집으로 이건희 이재용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부당한 이득을 챙겼는가를 특집으로 한번 나와야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또 440416님이 늦은 댓글이네요. 오늘도 열일하시는 처장님과 활동가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내일도 탈탈탈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어제 그거 회의에 참가해 주셨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또 440416님이 본인 집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 직접 요청을 해서 민원연이 신증보판을 낸 보도지침 신증보판을 직접 요청해서 비치해 놓으셨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 진정한 언론개혁의 영웅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레이니칠쌤님께서 방심위를 향한 처장님의 깊은 빡침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예. 경징계 소식에 혹시 앵커 하차를 이유로 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됐다. 방심위가. TV조선은 앵커들 돌려가면서 2% 저 프로에서 막말하고 다녀도 괜찮은 것인가? 방심위 묻고 싶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답답해서 공무원 준비라도 해가지고 방심위 사무처로 들어갈까 심각하게 고민했다. 대박. 방심위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차명진 씨의 여러 문제 발언도 그냥 넘어갈 것 같다. 차명진 씨가 종편 하나 말아드시는 거 보는 게 소원이다. 예, 이렇게. 그리고 저에게 평창 전문가에서 남북회담 전문가로 거듭나시길 기대한다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정말 북한 얘기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니치세님이 항상 이렇게 재밌는 댓글. 네. 솔렘 팩트님이신 것 같은데요. 잘못한 게 분명 있으면 확실히 고쳐서 짚고 넘어가는 게 상식 아닌가요? 뭐 이딴 경우가 이렇게 써주셨는데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저는 이것만 딱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뭘 잘못했지? 아니 방심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뭘 그냥 뭉개고 지나갔나?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방심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TV조선 맞습니다. 경징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방심이 많이 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화가 나고 무력하고 진반이 이런 답이 없지 않나 이렇게 되면 많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해야 언젠가 정신 차립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